독자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빈다. 항상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행복하기를 빈다. 더 욕심을 내자면 한 구절을 읽고 잠시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랬다. 훨씬 나아졌다. 불행감이 많이 줄었다. 이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의 책 행복의 기술에서는 국내외 70명이 넘는 행복 조언가들의 조언이 들어있는 빠르고 쉽게 행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산책에서 만났던 책들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쉽게 알려주고 싶은 작가님의 의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행복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 이 책을 읽고 나서 행복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행복의 기술 지은이 정재영 펴낸 곳 바틀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12살 때쯤이다. 초저녁 길거리에 서서 홀로 울고 있었다. 누구에게 야단 맞아서가 아니었다. 음반가게 스피커에서 나오던 노래 때문이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라던 가사가 귀로 들어왔다. 위로와 이해의 약속이었다. 벌건 대낮에도 매일 외로운 밤 험한 길 걷는 기분이었던 나는 눈물나게 가슴이 벅찼다. 까닭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울어버린 그날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다. 어릴 때부터 나는 행복을 꿈꿨다. 얼굴에는 밝게 웃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속에는 상처와 비관, 두려움으로 구멍 뻥 뚫린 가슴이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랬다. 그래서인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행복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친구처럼 나도 진심으로 기쁘게 웃을까? 아마도 이 책은 그런 뿌리 깊은 갈증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에는 국내외 70명이 넘는 행복 조언가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들 몇몇은 세상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 몇몇은 행복이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해석하기에 불행에서 벗어나는 기술을 알려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직업은 다양하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음악 프로듀서, 경제학자, 역사학자, 진화인류학자, 생물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 문학가, 승려, 신부, 자기계발서 작가 등이다. 내가 도움받았던 지식과 지혜가 깊은 그들이 알려주는 행복의 길을 이 책에 소개했다. 그런데 먼저 정의해 두어야 할 게 있다. 행복의 정의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자기 존재의 열망에 충실한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체화하는 것도 숭고한 행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소박하고 명쾌하다. 희열, 기쁨, 만족, 평화 등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이 책의 행복이다. 반대로 말하면 슬픔,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빈다. 항상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행복하길 빈다. 더 욕심을 내자면 한 구절을 읽고 잠시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랬다. 훨씬 나아졌다. 불행감이 많이 줄었다. 이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이파이브 헤빗. 내가 가장 목마른 것은 나 자신의 인정이다. 미국의 라이프 코칭 강사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가 굿모닝 헤빗에서 들려준 체험담이다. 로빈스는 어느 날 아침에 이를 닦으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흉한 몰골이 있나. 얼굴과 머리는 엉망이고 피로가 쌓여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웠다. 뱃살은 늘어졌고 목에는 나이가 드러나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자기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건 쓸쓸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빨리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 앞의 멜 로빈스는 체면에라도 걸린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거울 속의 낯설고 흉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라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 난데없는 행동으로 힘이 솟아났다.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 내가 나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었다. 로빈스는 다음 날 아침에도 피로와 무기력에 찌든 거울 속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역시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났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니 자연스레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로빈스를 움직인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자신에게서 응원받고 싶은 기대감이 거울을 향해 달리게 했다. 집이나 회사나 학교, 그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가령 나 자신을 향해서 힘들고 슬프다는 거 내가 알아.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용기와 에너지, 희망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손을 흔들며 위로하는 습관이 로빈스가 말하는 하이파이브 헤빗이다. 따라해보면 실감하게 된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엔 겸언쩍더라도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자. 어색하고 부끄럽고 남이 볼까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든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스스로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일이 왜 힘과 위안,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인간 심리의 비밀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정을 가장 바란다.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의 인정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바란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가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향한 나의 인정은
나의 폐를 이용한 호흡, 나를 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한 숟가락질처럼 나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요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사실 타인의 인정이란 자기 인정의 결핍을 메우는 대체제일 뿐이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인정한다. 그 흉한 몰골을 사랑의 존재로 소중히 받아들이는 게 하이파이브의 메시지다. 아울러 과거에 대한 인정도 된다. 작고 깨끗했던 얼굴이 주름과 잡티가 가득한 달덩이가 되는 동안 수고 무척 많이 했다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의식적 행동이 하이파이브다. 그렇게 내가 가장 원하는 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기쁨은 연인이나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응원, 나의 인정, 나의 미소, 나의 인사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답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인정하면 된다. 나의 겉과 속, 세월을 사랑해주는 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어려운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다. 언제 자신을 인정해줘야 할까? 아름답게 꾸미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치장된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건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도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꼴보기 싫을 때 나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이 성숙하고 섬세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자기 선물이다. 어젯밤 라면이나 술 때문에 퉁퉁 부어있는 얼굴일지라도 눈곱을 떼고 반기며 손을 흔들어 주자. 행복하고 싶다면 흉한 자신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행복이다. 감정은 모두 내가 창조하는 것. 감정은 멀리서 날아와 나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이 질문은 과학과 철학에서 오래 논의된 주제다. 미국 신경과학자 리사 펠트먼 베렛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베렛이 말하길 상식적인 답변은 그렇다이다.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그럴 것 같다.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육중한 나무가 바닥을 때리면 굉음이 난다고 주장할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인 답변은 아니다라고 한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기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울림이다. 그 울림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뇌와 연결된 귀가 그것이다. 공기의 울림이 귀로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뀐 뒤 뇌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소리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숲에 아무도 없다면 청각 장치도 없다. 그러므로 소리는 없고 오직 공기의 움직임만 존재한다고 베럿은 말한다. 이 흥미로운 논리대로라면 인간은 기뻐해야 한다. 인간이 위대한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일으킨 공기의 울림은 재료에 불과한데 인간이 창조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폭포 소리도 인간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깊은 커피 맛도 달콤한 꽃향기도 모두 인간이 맛보고 냄새 맡으면서 완성된다. 이 논리를 감정의 문제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인간은 감각 정보만 만드는 게 아니다. 정서도 창조한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누구는 상쾌하겠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운 사람이 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저마다 느끼는 상쾌함, 괴로움, 슬픔, 안정감 등 다양한 감정은 누가 만든 것일까? 당연하게도 바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 귀가 바람 소리를 창조했듯이 내 마음이 감정을 창조한다. 바위, 천둥, 노을, 교통, 정체, 햇빛에 대한 감정도 made in me 이다. 사물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무시한다.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길까? 타인의 언행에 숨어 있는 가치관, 성품, 지성, 의도 등을 내가 추측하고 판단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결정한다. 진화 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에 육감의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정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이다. 기쁨과 자부심과 뿌듯함 같은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반대로 화가 치밀어도 그 화는 내가 만든 것이다. 자괴감도 내 속에서 지어냈다. 두려움도 내가 선택했다. 이른바 구성된 감정이다. 내가 감정을 만들었다면 내가 다 지워버릴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모를 수 없다. 감정이 바깥에서 날아와서 나에게 꽂히는 게 아니다. 내가 손수 감정을 만들어내 가슴에 꽂는다. 감정의 창조자 지위를 나에게 부여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의 주인으로서 내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 멈추기의 기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먼 옛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딸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다.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자가 100번 이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결혼 상대자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왕비의 지위에 오른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의부 딸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뻤다. 왕비는 미모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신했으니 의부 딸이 자신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답다는 세평은 견디기 힘들었다. 번민의 나날을 보내던 왕비는 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사냥꾼을 시켜 숲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고 독사가를 먹여 독살시키려고 했다. 원작에서 왕비의 최후는 비극적이다. 숯불에 달군 쇠 구두를 신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다. 왕비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다. 나쁜 생각이 왕비를 악한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열등감, 질투, 증오심 같은 걸 말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비의 착각이다. 중요하다 싶은 걸 얻으면 완전한 행복을 이룰 것이라는 착각이 문제였다. 왕비는 최고미녀 자리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걸 얻으면 삶이 완벽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가장 아름답다는 찬사가 왕비를 끝없이 행복하게 만들까?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 얼굴이 예쁘면 좋겠지만 미모 말고도 평안한 마음, 좋은 관계, 건강, 지혜 등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외모는 행복의 일개 조건에 불과해서 그것만으로는 지극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 쉬운 사실을 왕비 본인만 몰랐다. 왕비 혼자만 오해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미모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집중은 위험하다. 무엇이든 집중하면 커 보이고 더 중요하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오의 이름도 있다.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목 환상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사람은 어떤 것에 너무 주목하면 그것이 실제보다 중요해 보이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카너먼은 그 심리 현상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말한다. 삶의 어떤 것도 당신이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에는 인생에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돈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는 권력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환상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환상에 취했음을 모른 채 사람들을 기만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어떻게 해야 주목 환상의 위험에서 벗어날까? 카너먼은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한쪽 측면에 고착되지 말고 경험 전체를 고려하면서 집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두 번째로 경험에 대한 우리의 중요도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삶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사과를 든 왕비 못지않게 유명한 주목 환상 환자가 또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목 환상도 만만찮게 해롭다. 그들은 서로에게 몰두했기 때문에 서로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확신했다. 사랑이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물론 그것은 사랑의 환상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몇 년 더 사귀었다면 자신들이 환상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수줍게 웃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넘어서야 사랑이 완숙된다는 걸 그때 그들은 몰랐다. 돈, 지위, 명예, 로맨틱한 사랑 등 뭐든 마찬가지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생각보다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는지 모른다. 자주 생각하지 말자. 때때로 스위치를 내려서 신경을 끄자. 생각을 잠시 멈추면 이슈의 중요도는 실제에 가깝게 보이고 번민과 고통의 크기는 줄어든다. 도저히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은 사안의 중요도를 무한대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환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안 된다. 우리 환상하지는 말자. 행복의 기술.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이 책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실용적 기술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연하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행복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이다. 행복감을 억압하는 낡은 습관이나 사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내 곁에 이미 있는 행복의 증거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 구급약 같은 행복의 작은 간편한 기술들은 생각보다 유용하다. 불행을 저 멀리로 밀어내는 유머 감각은 행복을 불러온다.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행복, 가까이에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